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입니다. 극단적인 충돌을 자제했던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에 또 그 성숙한 결단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 제출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물론 제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지만 신고를 했겠습니까? 장학금 관련해서 일체 부탁도 한 적 없고 일체 전화든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네, 12월 3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꼬반장, 어제 정치부회 끝난 이후에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새해도 국회 내에서는 폭풍이 계속될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공수처법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네. 공수처법 설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다. 네. 이런 평가를 하면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네. 반면 한국당은 어제부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반발하고 있어요? 아까 보셨을 텐데. 네, 의원직 총사퇴. 총사퇴. 예, 예. 대규모 장애 집회까지 예고를 하고 있어서 새해에도 당분간은 여야 이 충돌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신 반장, 그동안 만 40대라고 우겼는데 한 해가 또 가고 있어요.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무튼 새해가 온다는 건 즐거운 일이고요. 그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추운데 새해 맞이 준비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새밑 한파가 찾아왔는데 이 한파에도 불구하고 해돋이 보려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또 오늘 밤에 제야의 종 치는 행사가 있잖아요. 보신각에서 하는 거죠? 네, 오늘 그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랑 아, 그래요? 팽하, 팽수도 나오는군요. 팽수도 나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검찰이 오늘 조국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게 11가지다 12가지다 기사가 여러 가지로 좀 나오고는 있는데 좀 자세한 얘기는 이따 최 반장이 설명을 할 거고요.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의혹 수사가 2019년 마지막 날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고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 비리에도 관여한 혐의가 적시가 됐고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딸과 아들도 입시 비리 혐의를 공모했다고 봤지만 아직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뒤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수석은 태산명동 서희일필이라는 고사성어에 빗대기도 했는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는 언론 플레이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고요. 정치부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를 내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이틀의 시간만 더 준 거죠. 더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모레, 그러니까 1월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공수처법 통과 이후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하루 앞둔 외교안보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 등 수사 속보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치부회의에서 국회 상황 저희가 생중계했는데 공수처법이 정치부회의 끝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꼽혀온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게 됐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7월쯤 설립될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원 총사퇴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실제로 의원직 사퇴가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서 윤수아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일명 공수처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여야 충돌 속에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고 정치권에서 공수처 설치가 처음 논의된 지는 23년 만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새로 설립되면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도 이제 깨지게 됐습니다. 공수처법 내용 그리고 공수처 설치의 의미 등은 뒤에서 다시 얘기해 보고요. 자, 공수처법 통과 과정, 어제까지의 상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밤 11시 54분 공수처법이 여야 충돌과 혼란 속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수처를 반대한다. 이게 불법이지. 지금 이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인데 회의 방해가 어디 있습니까? 원천적인 불법 회의를 우리가 지금 따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0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힘없는 농민, 노동자, 서민들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항의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법적 차를 지켜라.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 왜 여러분들한테는 적용하지 않으십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는 11표입니다. 따라서 제적위원 18인이 5분의 3 이상인 11인의 완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5월, 6월, 7월 자 시간이 갔지만 여야 협상은 좀처럼 진척이 없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중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부분은 여야 간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였지만 공수처는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를 통해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6시 이 본회의 시작을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한국당 의원들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한국당의 반발, 이 지난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보단 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법 표결을 무기명, 그러니까 비밀 투표로 하자는 안건이 부결이 되자 한국당 의원들 아예 퇴장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법안 처리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먼저 표결에 들어간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한국당 의원들의 퇴장 등으로 결국 부결됐고 예상대로 여야 4+1 협의체의 합의안이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민주당 의원 중 특히 두 사람의 행보가 관심사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조응천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현재 마련된 공수처법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고 우리 검찰개혁 방안도 지금 특수부 폐지가 결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내려놔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됩니까? 자, 두 사람이 과연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던지지 않을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어제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공수처법에 대한 우려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공수처법 반대표를 던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시죠. 조응천 의원은 찬성이었고요. 금태섭 의원은 기권이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이유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 권은희 의원 안으로 통과되었더라도 우리 정부에 큰 업적이 되었을 것이라 아직도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통과된 안은 몇 가지 우려가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인으로서 당론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론이 난다면 언제든 승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자,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자, 공수처법 표결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해버린 한국당 의원들 의원총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분노를 한데 모아 도저히 의원직을 더 이상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를 해야 한다라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 제출했습니다. 네, 총선이 이제 대략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의원직 총사퇴 카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자, 공수처 설치 의미 간단하게 짚고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공수처의 수사 대상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입니다. 자, 고위공직자의 부정, 비리, 감시의 의미가 크겠죠. 자, 그리고 검사, 판사, 또 경찰 고위직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갖는 겁니다. 자,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고 검찰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여당의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공수처의 검찰 견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당을 비롯한 공수처 반대 측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나아가 정권 비판 세력 탄압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소식 또 들어가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수처법 국회 통과, 한국당 의원총 사퇴. 네, 어제 정치부회의 저희 끝날 때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국회의장석 주변을 이렇게 에워싸는 장면까지 봤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직 본회의장에는 입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정치부회의 끝나고 상당히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고요. 결국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이제 발제할 때 문희상 국회의장이 찬성 159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60표로 기록이 됐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국회의장이 얘기를 할 때 그 순간 이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이제 버튼을 눌렀대요. 그러니까 이제 카운팅이 안 돼서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제 159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정확하게는 160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160표로 공식적으로는.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아무튼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가 이제 현실화됐고요. 아까 기소 독점주의가 깨졌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정치권에서 처음 공수처 논의가 시작된 지부터 따지면은 23년 만인 거죠. 예, 이게 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비리 범죄 수사를 전담하죠. 이 공수처가. 1996년 참여연대가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포함한 부패 방지 법안을 입법 청원하면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후보 당시에 이 공수처를 세우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었던 겁니다. 실제로 2년 후인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설치가 그때 잠깐 논의가 됐는데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이 검찰을 배제하고 야당 탄압용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논리인데 새로운 사정기구를 만들려 한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었죠. 결국 당시에도 실현되지 못했었습니다. 자, 이후에도 공수처 논의는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선거철 또는 검찰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 등이 터질 때마다 공수처 설치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항상 잠깐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에 이어 2017년 대선에서도 재차 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공수처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권력기관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공수처 설치를 내세웠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선 공약집을 보면 공수처 설치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라고 말이죠. 네, 앞서 잠깐 언급은 됐지만요. 참여연대가
1996년에 처음 입법 청원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참여연대에 몸담고 있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심장이 터질 듯이 기쁘다 이런 심경을 밝혔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96년이죠. 이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이 공수처 법안 제안에 큰 역할을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참여연대 입법청원에는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서 돈 세탁 규제, 내부 비리 제보자 보호, 또 공직 윤리 규정 개선, 부패 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 오늘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국민이 이깁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박 시장은 이 공수처법 통과로 제도와 상식이 만들어 나갈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바로 깨우기 시작했다면서 23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심장이 터질 듯이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법이 권력의 흉기가 아니라 온전히 국민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정의를 위한 시간에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공수처법 어제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지만 공수처법부터 이제 통과가 된 거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든지 다른 이제 검찰청법, 검찰개혁법안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수처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수사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요? 네, 일단 공수처 이름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구입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또 고위공무원, 중앙선관위의 정무직 공무원, 또 선관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 등입니다. 공수처의 핵심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기구라는 점인데요. 제한은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만 직접 기소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기소권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졌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을 한 인물 중에서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임명됩니다. 임기는 3년 단임이고요. 또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내년 7월쯤에 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속보로 다뤘지만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요. 4시 30분에 4+1 협의체에서 다시 한번 모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독소 조항이다라고 이제 몇몇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향후 이제 7월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속보가 좀 더 나올 수 있고요. 공수처법 어제 표결 결과를 보면요. 양 반장,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안 때보다는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찬성 160명으로 아까 최 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160명으로 일단 공식적으로는 통과가 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보다 말씀하신 대로 찬성이 4명이 더 많았습니다. 반대표는 어제 14표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을 준비하는 그 의원들이죠. 그 의원들이 주로 반대를 던졌는데 이 여야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에서는 유일하게 이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가 되는 박주선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권이 3명이었는데요. 김동철, 이상돈 의원, 또 제가 잠시 후에 또 국회 발제 때 소개를 해드릴 텐데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네, 뭐 할 얘기 없어요? 최 반장 비춰지고 있는데요 지금? 금태섭 의원의 기권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요? 제가 좀 다른 잠시 생각을 하느라 내일 해돋이를 어디서 볼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았습니다. 좀 좋은 데 있으면 좀 추천해주세요. 네, 서울에서 인사철이니까 가까운 곳 있으면 좀 추천,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좀 추천해 주시고요. 실수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정을 안 해? 왜? 인정을 안 하네요. 방금 무슨 얘기했죠? 금태섭 의원 얘기를 한 거죠. 인정을 안 하면 우리가 강제로 인정하게 만들어야죠 또. 금태섭 의원 이야기를 이제 좀 이따가 양 반장이 그러면 금태섭 의원 얘기는 이따가 어차피 국회 네. 때 얘기할 거니까 그때 그래서 합시다. 최 반장이 헷갈리고 그때 합시다. 왔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어제 그 표결 과정 제가 이제 뉴스룸을 챙겨야 돼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밖으로 다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의원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고 반장,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적다, 없다라고 얘기는 좀 너무 그렇지만
적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당은 어제 이 법안 통과 직후에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총 사퇴를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면서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상 국회의원 사직이 이루어지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당의 의지만으로는 의원직 총사퇴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홍준표 전 대표는 지도부가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지도부가 총사퇴해야지 이제 선거 앞두고 할 일도 없는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 총사퇴 카드가 또 무엇을 보여주려는 쇼냐라고 하면서 그럴 바엔 내년 총선에 모두 불출마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4+1 협의체의 표결 결과, 어제도 저희가 간단히 그 얘기가 나왔지만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선거법, 공수처법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단단한 연대, 힘을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거고요.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공수처법 이외에 다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1월 초부터 차례로 상정 표결이 이루어질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설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공수처법 통과,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토요일 소집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나흘째인 오늘도 계속 열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자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 조치들이 논의됐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은 내일 있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눈 깜짝할 새에 2019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한 마음이지만 희망찬 새해를 위해서 올해를 웃으면서 보내줘야겠죠. 제가 다정해 온 게 2017년 12월이니까 벌써 꽉 채워서 2년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발제입니다. 오늘도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소식인데요. 북한이 지난 토요일 소집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오늘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번 회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북한 아나운서들 전원회의는 계속됩니다. 네, 이렇게 드라마 예고인 양 멘트를 날렸는데요. 오늘까지 나흘째 아주 이례적인 릴레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 정도는 쉬고 내일 대망의 신년사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 신년사 바로 직전까지 아예 이 전원회의 논의 결과를 담은 결정서를 신년사에서 공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 매체는 어제 3일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무려 7시간에 걸쳐서 종합 보고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김 위원장이 자주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 준비를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정치, 외교 및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준비할 때 대하여 당과 국가 사업 전반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제기하시고 그 해결 방향과 방도들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번 보고가 자력 부강, 자력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전투적 기치가 될 거라면서 당이 또다시 간고하고 장구한 투쟁을 결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방향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결국 내일 오전 9시 육성으로 발표될 걸로 보이는 신년사를 들어봐야 정리된 노선을 파악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 3년간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미국과 그 주종 세력들이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2017년의 키워드 핵무력 강화입니다. 실제로 이해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막 남북미의 대화가 물꼬를 트기 시작한 2018년에는 어땠을까요?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네, 이렇게 아직은 대화 초기여서 그런지 나에게 핵 단추가 있다라며 미국을 위협하는데요. 하지만 이어서는요.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 반대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조성을 언급합니다.
2019년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라는 실천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도 언제든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네, 이렇게 쭉 듣기만 해도 남북 또 북미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반도 정세를 바꾸는 시발점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2020년 신년사도 내년 한 해 북미 대화의 성패를 예측할 가늠자가 될 겁니다. 자, 미국 북한의 전원회의 개최 소식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결이 아닌 평화의 길로 가는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still maintain our view that we can find a path forward to convince the leadership in North Korea that their best course of action is to create a better opportunity for their people by getting rid of their nuclear weapons. That's our mission set. We're watching what they're doing here in the closing days of this year, and we hope that they'll make a decision that will lead to a path of peace and not one towards confrontation.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지금까지의 상황 희망대로만 흘러가진 않았죠. 이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대북 전략 수정하겠냐라는 질문에 이어지는 대답입니다. We always stare at it. We're always looking, thinking, do we have it right? Do we have the approach right? At this point, we'll continue to work down this path.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일단은 협상 기조를 재확인한 답변입니다. 지금 미국은 물론 또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이 신년사 관련 소식 내일 발제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북한 이례적 나흘째 전원회의, 공세적 군사조치 준비입니다. 잠깐만, 조금 전에 내일 회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일, 잠깐만, 신반장, 내일 회의 안 하는데요, 저희? 저 요새 머릿속에 일 생각밖에 없어서 쉬는 걸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어색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색하네요. 아까 어색하죠?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끝나고 바로 정동진 간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까 해돋이. 네. 저랑 가는 건 아니고. 아니,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앞장. 깜짝이야. 이쪽은 깜짝이야. 포항으로 가고 이쪽은 이제 강릉으로 가고. 예. 네, 좋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냥 신혜원 반장만 내일 출근해서 일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 됐고요. 내일은 다들 쉬는 걸로 하고 급하면 제가 최 반장만 부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8일부터 오늘까지 나흘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있죠. 북한이 이제 나흘째 연속으로 회의하는 건 당연히 처음이고 전원회의는 북한의 최상위급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보통은 딱 하루만 여는 게 일반적이고 이틀 이상 연 게 1990년 김일성 주석 때 그때 이후 29년 만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현 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회의에서 나온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소반장? 네, 오늘 아침에도 북한 매체들이 전원회의 3일차인 어제 회의 내용을 계속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무려 7시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노동당의 사업 정형과 국가 건설, 경제 발전, 무력 건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자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정치 외교와 군사적 대응 조치 준비를 언급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또 자력 부강, 장구한 투쟁을 결심했다라는 표현도 등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군사적 대응 조치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관 투쟁을 결심했다고 하시며 우리의 전쟁을 방해하는 온갖 도전과 난관들을 제거해버리고 자력 부강, 자력 본영의 대업을 앞당겨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전투적 기치로 됩니다. 네, 이번 전원회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 날짜를 언급한 연말 시한에 개최되면서 관심이 쏠렸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어지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 전원회의 마지막 날 회의 안건과 논의 결과를 담은 결정서를 채택해서 공개해 왔는데 이번에는 내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회의는 해당 의정의 결정서 초안과 다음 의정으로 토의하게 될 중요 문건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전원회의는 계속됩니다. 네, 자, 중요 문건, 아무튼 전원회의는 계속된다. 그 표현이 자꾸 제 귀에 들어오네요. 신 반장이 반복적으로 들려줘서. 아무튼 핵무장 의지를 다시 피력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정도의 관측도 있고
반대로 톤 조절을 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둘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최 반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문가들 좀 취재를 해봤죠. 네, 뭐 전문가 얘기들 제가 취재한 건 아니고요. 언론에 네. 나온 내용들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면, 자, 미국 CIA 출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요. 자,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결정의 조건부 철회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내년 방침에 대한 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최근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이 이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에 새롭게 추가됐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즉 차기 미국 대선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추이를 지켜볼 거란 관측도 상당수 있습니다. We always stare at it. We're always looking, thinking, do we have it right? Do we have the approach right? At this point, we'll continue to work down this path. We remain more hopeful than others, but North Koreans get to make a choice. We hope they'll make the right one. 네, 그러니까 신년사가 뭐 지난해 기준으로 본다면은 오전 9시쯤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아무래도 회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네. 전원 회의는 계속 되더라도 네. 정치부 회의는 내일 좀 쉬어야죠. 아, 그래요? 예. 중요한 내용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도? 아니 근데 일 있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국장 혹시 2020년 새 달력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아직요. 그러니까 어제 뭐 몇몇 매체에서도 이게 소개가 되던데 네. 빨간 날이 없어요. 평일에 쉬는 빨간 날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새 달력을 뭐 이렇게 봤더니 네. 제가 2월, 3월, 6월, 7월, 8월, 11월 이 6달 동안 주말 빼고는 빨간 날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왜 그러지? 그건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요. 이상하네. 네. 놀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저한테 따지실 네.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죠. 9월 30일 네. 추석 때까지는 네. 완전 주말 빼고는 다 스트레이트로 그냥 확. 예. 네, 제가 생각해도 좀 리액션이 좀 그 과했던 이유를 것 같아요. 제가 좀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년에 근데 사실 윤년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년이? 그러니까 그럼 2월이 366일이잖아요. 네, 2월 29일까지 있어서 날짜는 하루 늘었는데 네. 쉬는 날이 준 거거든요. 왜 그러냐? 자, 내년에 원래 4월에 총선도 있고 해서 법정 공휴일 수는 총 67일, 올해보다 하루 늘긴 했는데 실제로 쉴 수 있는 휴일이 이틀 더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나가는 그래픽을 좀 보시면 그 대체 공휴일이 없는 공휴일이 있잖아요. 3.1절, 뭐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모두 주말과 겹쳐 있습니다. 3.1절이 일요일이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총 휴일 수가 올해 117일에서 115일로 이틀 준 거고요. 2015년에 114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가장 적다고 하고요. 직장인들의 탄식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사실 뭐 이건 저만 혼자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국장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 가르쳐줘요. 네, 빨간 날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네. 4월 30일이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5월 5일 뭐죠? 어린이날. 그렇죠. 저 같은 예.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인데요. 네. 그 사이에 연차를 활용하면 최장 6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는데요. 주말이랑 또 노동절 같은 걸 껴서 이렇게 길게 갈 수 있는 거죠. 반장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의 그렇죠. 휴가 가는 건 그죠? 네. 또 10월에도 이런 날이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연차를 쓰면 9월 30일부터 네. 10월 2일 추석 연휴부터 10월 9일까지 한글날이죠. 그 한글날까지 뭐 최장 12일 동안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반장들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네요. 네. 네. 저랑 좋아요. 국장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 그래요? 예. 네. 따로 얘기하죠. 예. 네. 금요일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니, 그거는. 그렇죠. 자, 그나저나 알았어요. 내일은 그러면 회의 안 하는 걸로 하고. 어제 기획재정부가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이걸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어제 발표를 했죠.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고반장? 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책자를 발표했는데요. 총 272건입니다. 이 분야별로 보면 금융, 재정, 조세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행정, 안정, 질서에 관련된 것도 42건이나 됐습니다. 일단 이 악성 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데요. 국세를 3번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양도소득세 가산세도 부과되는데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신축, 중축 취득 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이 최저임금도 오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8,350원보다 2.9% 오른
8,590원이고요. 이걸 만약에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179만 5,310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고교 무상교육이 2학년까지로 확대가 되는데 이 혜택을 보는 학생이 88만여 명으로 이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가량 이 교육비 부담이 감경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하는 대상이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서 하위 40% 고령층으로 확대가 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 혜택을 보는 고령층이 종전 156만여 명에서 거의 한 100가량인 324만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보신각에서 타종 행사가 있잖아요. 아까 이제 신반장이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팽수가 나온다는 거죠. 네, 2020년 새해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 종, 뭐 올해 최고로 핫한 네. 뭐 인물은 그렇죠. 아니고 동물. 네. 정치부에도 몇 번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 네. 팽하가 나오고요. 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류현진 선수 그리고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등 시민대표 11명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보신각 주변 도로 밤 10시 반부터 행사 때까지 통제가 되고요. 서울시는 오늘 타종 행사를 보고 늦게 귀가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 내일 오전 2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연장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정치부회를 대표하는 최 반장은 혹시 연락은 못 받았어요? 네, 국장이 안 보내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발제 그냥 바로 정리를 할게요. 북한 이례적 나흘째 전원회의 공세적 군사조치 준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복귀가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서울 종로 출마를 사실상 긍정했습니다. 대체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죠.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비례대표 출마를 고려치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지역구 맞대결 가능성이 현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말씀 들으신 대로 어제 뉴스룸에 나왔죠.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한 이런저런 질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인 언급 몇 가지를 했습니다. 자, 가장 관심 서울 종로 출마 여부죠. 이렇게요. 종로 출마는 맞는 거죠? 대체로 그런 흐름에 제가 놓여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에 놓여가고 있다. 이 정도면 민주당 지도부와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 총리 역시도 종로 출마 그냥 등 떠밀려 가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반기는 듯해 보였습니다. 이유는요? 이제 정세균 의원님께서 예. 총리로 가시게 되면 비계되니까요. 예. 우리 당내에서 동지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 말인즉슨 종로가 지금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인데다가 전략공천을 받게 되면 경선에서 이 당 후배들하고 험한 꼴 볼 일도 서로 없으니까 이래저래 모양새가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총리 종로로 나간다 치고요. 상대 후보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자, 이낙연 총리 황 대표에 대한 인물평을 부탁했더니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우선 잘 모르고요. 아니 모를 게 뭐 있나요? 정치부회의만 꼬박 챙겨보셨어도 잘 아실 텐데. 우선 바로 제 직전 총리시고요. 예. 또 한 정당에 상대해야 되는 정당의 대표신데 예. 함부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직은 당으로 돌아온 입장이 아니니까 말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알아보죠. 예,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요, 이 황 대표가 비례대표 출마를 선택지에서 지워버렸다라는 측근의 전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역구 출마 혹은 불출마 이 두 가지 중에서 택일을 한다는 거겠죠. 솔직히 이거 예정된 수순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현역 절반을 다 물갈이한다 이렇게 선언한 마당에 당대표가 비례대표 출마를 한다? 그럴 경우에 이 낙천자들의 반발, 이거 진압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이 많았죠. 자, 어제 이낙연 총리 인터뷰도 있고 해서 오늘 아침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느 자리를 가겠다, 어느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는 우리 당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 얘기는 뭐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듣기엔 좀 도대체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취 문제라는 건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확 던지는 이 하나의 승부수로 아껴둬야 하겠죠. 자, 그런데 한국당엔 진짜 숙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로 인재 영입입니다. 자, 민주당과는 달리 한국당 박찬주 전 육군대장 파동 이후에 사실상 이 인재 영입 손 놓고 있단 말이죠. 더욱이 황 대표 단식 이후에 당직 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인재 영입위원회 싹 바뀌었습니다. 새로 꾸렸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저렇게 한 건데 너무 늦다. 우려가 많습니다. 황 대표 생각 하지만 다릅니다. 이렇게요. 이제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부정적 이미지를 일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당으로 많이 모셔와서 인재 영입이 곧 우리 당의 이미지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앞서 이 야당 발제에서 했던 어제 본회의 상황 소식입니다. 자, 어제 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되면서 이 표결 결과를 놓고 지금까지도 말이 여기저기서 좀 돕니다. 먼저 이 본회의장, 어제 본회의장 전광판부터 한번 보시죠. 녹색불은 찬성이고 빨간불은 반대입니다. 회색은 자리에 없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화면 오른쪽 상단에 한번 보시죠. 금태섭 이름 석자에 노란불, 즉 기권을 했다는 표시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 법안 찬성 당론, 민주당의 찬성 당론을 정한 민주당에서 금태섭 의원 기권표를 던진 겁니다. 솔직히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의 평소 입장.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반대 입장이었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제 이 기권 던진 거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가 때인지라 이 공수처 이 법 통과를 염원하는 청와대 당 지도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안다면, 또 두어 달 뒤에 민주당 공천 시즌이 온다는 걸 안다면 결국 천하의 금태섭도 뜻을 굽힐 수밖에 없을 거다 했는데 보신 것처럼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 금의원의 이런 모습 공수처 반대했던 조홍천 의원과도 약간 비교가 되는데요. 자, 전광판 다시 보시죠. 예. 자, 조홍천 의원 이름엔 저렇게 녹색불 찬성 표시가 들어왔습니다. 자,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그러니까 본회의 표결 2시간 전쯤에 국회의원회관 312호 조홍천 의원 방에 같은 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들렀다가 막 나오더란 겁니다. 그때 기자와 맞닥뜨렸다는 거죠. 이렇게요. 윤 총장님, 공수처 표결 때문에 조홍천 의원 만나고 나오시는 건가요? 조 의원하고는 친구인데요, 뭘. 자, 솔직히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짐작만 할 뿐이지 알 수가 없죠. 자, 어쨌든 금태섭 의원을 향한 민주당 당원들 또 지지자들의 항의, 아니 출당 요구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당 홈페이지 게시판, 또 금태섭 의원 SNS 할 것 없이 말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당신은 민주당보다 한국당이 더 어울린다. 빨리 글로 가. 이런 거 말이죠. 자, 새로운 보수당 지금 준비 중인 하태경 의원, 금태섭 의원에게 이런 위로를 합니다. 금태섭 의원을 보면서 저는 이 옆에 계신 유시민 죄송합니다. 저까지 이건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NG 이건 NG죠. 유시민 그러고 보니까 한 음절밖에 다르지 않네요. 좀 헷갈릴 것 같기도 한데. 자, 다시 한번. 금태섭 의원을 보면서 유승민 대표를 떠올렸습니다. 금태섭은 민주당의 의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원으로서. 자, 일단 응원한다는 얘기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낙연 총리 어제 뉴스룸 인터뷰 내용 아까 양 반장이 소개를 했죠. 어느 정도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종로 출마에 대해서 사실상 무게를 두는 그런 발언임에는 틀림없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면요, 신 반장,
그 전국 지원 유세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조금 이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정치권의 선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2008년에 이 종로 선거입니다. 당시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직접 종로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겨뤘는데 손 대표는 지역구 출마도 했고 당대표다 보니까 이 전국을 돌면서 틈틈이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도 다녀야 했거든요. 일단 그때 결과 기억나시죠? 알죠. 손 대표 낙선했잖아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딱 그 이유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종로가 서울 지역구 치고는 뭐 토박이 인구 비율도 높고 한번 왔다 갔다 이 명망가들이 의외로 고전하는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 멀티플레이를 하기에는 조금 뭐 벅차다고 볼 수 있죠. 네, 재선 서울시장을 지냈던 오세훈 전 시장도 낙선했던 곳이기도 하고 아무튼 종로가 만만한 지역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아마 이제 이낙연 총리가 좀 적절하게 좀 시간이나 이런 것들 좀 배분을 할 겁니다. 그 이 총리가 호남 후보 한계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뭐 역대 대선을 보면요, 이 호남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영남이 또 결집을 하면서 이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재편이 되는 경우가 뭐 적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곧 실감하게 될 거다라면서 지역보다는 오히려 세대나 다른 갈등 구조가 좀 더 커지고 있다면서 향후 대선에서 지역 변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이낙연 어법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그 박지원 의원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만 했다 하면 이낙연 총리 인기가 오른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낙연 어법에 대해서는 또 본인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는 국민들께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게 정치인에게 중요하지요. 예. 멋부리기 위해서 일부러 은유법 쓰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훗날 후회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직설적으로 하다 보면. 예. 자, 한교안 한국당 대표 뭐 여러 가지 이제 당내에서 많은 또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본인이 짊어진 짐이 많잖아요. 뭐 당 대표고 또 본인 출마 문제뿐 아니고 인재 영입이라든지 특히 이제 보수 통합 같은 그런 민감한 이슈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하나도 좀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당내에 있다면서요. 네, 뭐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 황교안 대표에게 더 시급한 건 보수 통합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선결이 돼야 뭐 인재 영입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천 작업도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흘 전 병상 메시지를 통해서 자유우파의 방어막을 만들자라고 호소했지만 여전히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 때문에 지연이 된 측면이 있긴 했지만 11월 말부터 한 달여간을 그냥 보내면서 신생 보수 정당들이 몇 개 출범을 알렸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는 빨리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만들자라고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네, 유승민 의원도 엊그제 그 황교안 대표가 있는 한국당은 도로 친박당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잖아요, 양반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뭐 유승민 의원의 그런 얘기는 뭐 한국당하고 통합을 않겠다라는 얘기보다는 통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라라는 압박으로 일단 풀이를 많이들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근데 유승민 의원의 그런 발언 자체가 통합 논의가 진척이 없다라는 또 방증이겠죠. 지금 당 안팎에서는 황교안 대표에게 어떤 확실한 시간표, 일정, 스케줄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 건지 좀 우선순위를 확실히 좀 정하라 말이죠. 이제 뭐 새해가 되면 말이 아닌 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국면이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 관련해서 당론을 따르지 않고 이른바 소신 투표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당내에서 이제 일고 있는데 당원들 평가와 외부 평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당원들이 찾는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 금태섭 의원 개인 그 게시판이나 뭐 금태섭 의원의 개인 SNS에 가장 많은 비판은 이런 겁니다. 해당 행위다. 한국당으로 가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뭐 지도부의 출당 혹은 제명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어쨌든 당론으로 정했는데 기권표가 나온 건 유감이다. 당 지도부에서 검토한 후에 뭐 어떤 조치를 내릴지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한 사실까지 또 알려지면서 그럼 이걸 가지고 당에서 페널티를 내리겠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최 반장, 징계하면 논란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요. 징계 같은 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당론과 소신 사이에서 소신을 선택한 걸 놓고 지도부가 유감 표명,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라는 건데요. 그렇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원들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막말이나 어떤 비위행위가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징계를 하는 건 또 더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것이겠죠. 네, 뭐 하여간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는 당론을 따랐네요. 결국은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아까 뭐
앞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젯밤 늦게 자신의 SNS에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공수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하면서 소신과는 달랐지만 청선표를 던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권력기관은 반드시 시스템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공수처를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었지만 통과된 법안은 몇 가지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당인으로서 당론을 따랐다라고 한 겁니다. 네, 자 이낙연 총리의 그 종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아마 내년도부터는 정치부회의에서 총선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아무튼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태섭 공수처법 기권 당내 후폭풍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검찰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뇌물이고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측은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반박했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4개월 만에 마무리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새 선물로 기소를 안겨줄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한 지인에게 전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2019년 마지막 날인 오늘 그가 예상한 대로 선물 보따리를 풀었는데요. 검찰은 총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우선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뇌물이라면서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장학금 1,200만 원 가운데 민정수석일 때 받은 600만 원이 뇌물이라는 건데요. 자, 민정수석이라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등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와 관련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노한중 원장님께 장학금 관련해서 일체 부탁도 한 적도 없고 일체 전화든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런 노한중 원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쭉 그렇게. 자, 하지만 검찰은 노한준 원장이 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양산 부산대병원 운영, 또 부산대 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탁 명목으로 장학금을 줬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노 원장 또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했는데요.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 코링크 P나 웰스 CNT, WFM 등 주식을 백지 신탁이나 처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조 전 장관은 차명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투자가 가능한 사모펀드였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었죠. 의원님, 제가 이거를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공직자 신고에서 이 펀드를 물론 제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지만 신고를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여러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그중 하나로 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받아 부인과 이 분담에 푼 다음 답을 보내줬고요. 아들은 A 학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이 아들이 다니던 조지 워싱턴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들의 대학원 진학 과정에서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각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그리고 지인인 변호사 명의의 인턴활동 확인서, 그리고 조지 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모두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조 전 장관 변호인단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밝혔습니다. 자, 입시 비리, 사모펀드 관련 내용은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또 의논하면서 도와줬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딸의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것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이 무죄를 밝혀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마쳤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국회가 이때까지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자, 청문회는 당초 야당이 예고했던 것과 달리 큰 한방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지역구에 있는 고급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을 공짜로 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 추미애 후보자 판촉용이었고 사우나만 이용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있는 고급 피트니스에서 그런 것을 제공할 때 무감각하게 그냥 받습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받지 그렇게 합니까? 않았습니다. 그 왜 사용을 했어요? 사우나는? 사우나는 단돈 10,000원, 20,000원 들어가는 것도 무료로 사용합니까?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시에 판촉용이 있었고요, 홍보용이 있었고. 그 판촉 홍보용을 그래서 받아서 제가 지역 정치인으로서 지역 구민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든 가는 처지, 또 가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쟁점이었죠.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진 울산 사건의 경우에는 추 후보자가 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천장에 도장을 찍은 만큼 야당은 당시 추 후보자가 청와대와 소통을 했던 것 아니냐라고 추궁을 했는데요. 자, 이는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나섭니다. 이 당대표로부터 난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고 나 자기 고백까지 해가며 적극적으로 반박합니다. 저는 2017년도 대선 경선 때 이재명 지사의 경선본부에 제가 본부장을 맡아갖고 우리 대통령 적극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소위 비문이다, 반문이다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네. 청와대에 오다 받아갖고서 공천하려고 했으면 당내에서 가장 비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저를 공관위원장 임명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송철호 시장의 측근이죠.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부시장. 자,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하고 또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 선거 전략을 논의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송 부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는데 자, 이번 구속 여부에 따라 이 향후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 뇌물 등 조국 기소, 상상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입니다. 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를 했고요. 그 한 해의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 조국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 12개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요.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는 거죠. 네, 검찰은 딸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의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장학금을 준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조국 전 장관에게 부산대 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탁 명목으로 딸을 통해 뇌물 성격의 돈을 전달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충당했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인 겁니다. 네, 코가 좀 막힌 것 같은데. 예, 지금 감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자, 조국 전 장관이요.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 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유학 중이던 아들의 시험을 대신 봐줬다는 그 혐의가 오늘 공소장에 추가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6년 11월에서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 다니던 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시각이라는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아들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정 교수와 분담해서 풀어서 그 답을 전송했고 결과적으로 아들이 A 학점을 받도록 해서 조지 워싱턴대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2017년에는 아들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할 때 제출한 조지 워싱턴대 장학증명서 이것도 허위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조 전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명의 변호사 인턴활동 증명서를 위조한 정황도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과 18년 이 두 차례 당시 법무부인 청맥 소속이던 최 비서관의 변호사 명의 인턴서를 발급받았는데 한 차례는 최 비서관이 직접 발급을 했지만 두 번째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를 해서 발급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검찰은 아들과 딸을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영 현황 보고서 위조를 지시하고 PC 하드디스크를 교체 또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검찰의 억지 기소다,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무죄를 밝혀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변호인인 이 김칠준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내놨고요. 조 전 장관도 변호인단 입장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자, 김칠준 변호사는 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이 벌인 수사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좀 초라한 결과다라면서 이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를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요. 이 조 전 장관이 증거 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다라는 데 대해서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다 반박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한마디로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건 고작 쥐 한 마리다 그런 뜻인 거잖아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몰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네,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인데요. 저를 어떻게 봤어요 그동안? 예. 자, 윤도환 국민소통 수석이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라면서 이 수사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재판에 넘겨지면서요. 서울대에서도 관련법에 따라서 직위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뭐 그런 입장이라면서요. 네, 조국 전 장관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 10월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었는데요. 서울대는 검찰의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징계하는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한 절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재판 일정 등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 등을 맡지 않도록 하는 셈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하는 등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이제 꼽혀온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구속기로에 서 있잖아요, 양 반장.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린 거죠? 예. 국장님, 근데 태산명동 서일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네요. 예, 이상하다고. 아니, 저는 모를 수는 있는데 최 반장이 저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 그걸 이제 문제 제기한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키우려고 하지 마요.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조용히 좀 이렇게 끝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송병기 부시장 관련해서 말이죠. 이 검찰이 지난 26일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와 공모한 내용이 있느냐 이런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죠. 자, 심사를 마친 후에 변호인 선거 개입 혐의는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 송 부시장의 범죄 사실 인정되지 않는다라면서 특히 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이거 지났다. 그래서 기소 대상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송 부시장 측은 또 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첩보를 전달한 데 대해서는 당시에 민간인 신분으로 지역에서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각종 선거 전략이나 청와대 관계자와의 만남 일정 등이 적혀 있는 이 업무 수첩에 대해서는 메모 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도 아니고 틀린 내용도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영장 심사 한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 아무래도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불러서 조사를 했잖아요. 네, 지금 검찰이 임 전 최고위원 참고인 신분으로 3차례 불러서 수사를 벌였는데요. 자, 어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 등 그동안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앞서 송 부시장 측은 이 업무 수첩에 대해 메모 형식, 틀린 내용이 많다라고 했지만 임 전 최고위원은 꼼꼼하게 기록이 돼서 소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송 부시장 수첩에서 조국 전 장관의 이름도 봤다라고 했지만 일단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본 송병기 노트에는 100원이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말씀드렸죠. 한병도라는 얘기도 없었고 조국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보신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동원 움직이는 카드가 있다 했나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당 고위층 인사들의 결정이 송철호 시장의 당선이라던가 단수공천과 관련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수사가 좀 더 진행돼 봐야 되겠지만 송병기 수첩을 보면 분명한 의문점이 있다고 보고요. 저도 의문스러운 건 사실이었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이 앞서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를 했고요. 오늘
이제 송병기 부시장 이제 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된 이후에는 이제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청장도 불러서 조사하는 게 하나의 수순으로 일단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대전 경찰청장에서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황 청장은 오늘 이임식을 가졌는데요.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연락받은 것이 없다면서 요청이 오면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저질스러운 공격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수모를 겪고 있다. 정치 참여를 해야 하나 회의적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을 위한 대의 때문에 생각을 바꿔먹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질 공격의 주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이 고발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 일부 의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 총선 출마 관련해서 황 청장은 명분이 있다면 고향 대전이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라도 난 출마할 수 있다. 이건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뜻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은 데 대해서는 검찰이 사건을 종결해서 명퇴가 가능해지리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의원 면직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신 반장 조금 전에 한 5분 전쯤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오후 어떤 6시에 내용이에요? 문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사진이 준비가 됐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문 대통령 국민과 함께 희망을 품고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한다라면서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밝고 더 행복한 새해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2020년에 국민들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되겠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소중하게 틔워낸 변화의 싹을 새해에는 확실한 성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끝맺음을 했습니다. 네, 성과라는 단어가 또 눈에 네. 들어오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이제 결실을 맺겠다는 정책의 결실을 맺겠다는 의사를 신년사를 통해서도 밝혔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뇌물등 기소에 조국 측 검찰의 상상과 허구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20년 동안 익명으로 거액의 돈을 기부해온 전주의 얼굴 없는 전사, 그 훈훈한 소식에 찬물을 끼얹은 성금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범행 4시간 만에 30대 남성 2명을 긴급 체포했고 훔쳐간 성금 6천만 원도 그대로 되찾아 주민센터에 돌려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속전속결 해결될 수 있었던 건 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동네의 낯선 차량의 번호판을 물에 적신 휴지로 가린 채 서 있는 걸 수상히 여겨 차 번호를 기억해 경찰에 알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주민에게 포상금과 함께 표창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차 공간도 아니고 차 좁은 도로에다 이렇게 딱 세우니까 차가 2대가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더 유심히 봐줬죠. 네, 이틀 동안이나 했었으니까. 사람이라는 그잖아요. 좀 의심스러우면 다행히도 그냥 적어놨던 것이 그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시민 덕분에 경찰은 CCTV를 통해 용의 차량을 빠르게 특정해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이후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돈을 두고 사라지는 천사가 있는 반면에 그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도둑도 있었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우리 주변에는 해마다 잊지 않고 기부를 이어가는 얼굴 없는 천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구의 얼굴 없는 키다리 아저씨는 벌써 8년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찾아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2,3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다며 오히려 금액이 적어서 미안하다라는 메모를 남겨 많은 이들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충북 제천에선 17년째 매년 겨울 연탄 2만 장을 기부하는 연탄천사가 있고요. 익명으로 구세군 빨간 냄비를 찾아 고액을 기부하는 온정도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굴이 잘 알려진 천사들의 기부 행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이유 씨를 비롯해 유재석 씨 등 수많은 스타들이 꾸준히 선행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아이유 씨는 최근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후원 증명서에는 아이유에나,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인 아이유와 팬클럽 이름인 유에나를 합친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앞서 아이유 씨는 크리스마스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조손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팬들도 이 선행을 따라 기부에 동참했다는 인증이 쏟아졌고
여기에 감동받은 아이유 씨가 며칠 만에 또다시 기부에 나선 겁니다. 특히 아이유 씨가 기부처로 선택했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측은 아이유 씨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유가 이제 후원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실제로 12월 1일부터 해서 22일 사이에 평소에는 한 1,200건 정도의 이제 일시적인 후원이 있었는데 23일과 24일 이틀간에 한 3,000건 정도의 일시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한 27% 정도가 증가한 건데 저렇게 뭔가 나눔이나 기부에 함께 좀 동참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되게 긍정적인 동기부여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익명의 기부자들부터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들의 기부 행렬까지 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이들을 기부에 동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기부 활동이 위축됐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타인을 위한 마음이 살아있다는 소식 덕분에 추운 겨울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조금은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복국장의 60초 프리뷰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 내일 회의가 없어서요. 12월 31일,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년 동안 정치부회의를 사랑해 주신 가정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회의가 열리지 않고요. 저희는 모레 1월 2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반장들도 1년 동안 수고 많았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앞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내년에 봅시다. 고맙습니다.